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실업자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우리 경제 외에 실업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책이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언을 길잡이 삼아서요. 자,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다들 일하고 싶어 하는데 왜 실업률은 0%가 안 되는 걸까? 정말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자리를 구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아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뭔지 아세요? 좀 놀랍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어느 정도의 실업은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제에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실업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경제가 어디 아프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막 생겨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아주 건강하고 역동적인 경제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자연 실업률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냥 아무 데나 안 들어가잖아요. 앱 켜서 리뷰도 좀 보고 여기가 더 맛있으려나 저기가 더 나으려나 고민하죠. 하물며 내 인생이 걸린 직업을 찾는데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나한테 더 잘 맞는 일,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잠시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 바로 이게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만약에 제 기술이랑 회사가 원하는 기술이 아예 달라서 저한테 맞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딱 짚었네요. 바로 그게 자연 실업률의 두 번째 구성 요소, 구조적 실업입니다. 말 그대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예전에는 잘 나갔던 기술이 이젠 쓸모 없어지고 완전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만 찾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 AI 전문가는 서로 모셔가려고 난린데 예전 기술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자리 찾기가 힘든 것처럼요. 이런 기술의 미스매치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구조적 실업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나라 지난 40년간의 실업률 데이터인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위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1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청년층 실업률이 항상 월등히 높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사회의 첫발에 내딛는 젊은 친구들이 자신한테 꼭 맞는 직장을 찾느라 마찰적 실업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길게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래쪽 성별 그래프를 보면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생기는 변화 같은 것들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괜찮은 실업에 대해 얘기했어요. 더 좋은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나 기술이 안 맞아서 생기는 뭐랄까 좀 자연스러운 실업이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조금 더 마음 아프고 또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런 종류의 실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저 그럼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뭐 돈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지금 시장에서 주는 만큼만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할게요. 이런데도 일자리를 못 구하면요? 이건 직업 탐색도 아니고 기술 미스매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대체 뭔가요? 바로 그거예요. 이야, 지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고 걱정하는 실업, 바로 비자발적 실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비자발적 실업, 이름 그대로예요. 자발적의 반대.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간절한데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원래 시장은요, 노동을 공급하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만나는 바로 이 이점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때 결정되는 임금이 W 스타 그리고 고용되는 사람 수가 L 스타가 되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제 임금, 여기 W 프라임이 이 균형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딱 고정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월급이 높으니까 와, 나도 일할래 하는 사람 L2는 확 늘어나겠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을 L1만큼밖에 안 뽑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이 L1과 L2 사이에 이만큼의 격차. 이게 바로 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비자발적 실업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경제학 원리대로라면 임금이 스르르 내려와서 저 실업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현실에서는 임금이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잘 안 떨어지고 높은 수준에 딱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교수님. 그래프 보니까 더 이상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월급 좀 덜 주고 사람을 더 뽑는 게 이득 아닌가요? 왜 굳이 비싼 월급을 주면서 사람을 적게 뽑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을 괴롭혔던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뭐랄까 역설적이에요. 기업이 무슨 자선 사업가라서 아니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시장 임금보다 높은 돈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 높은 임금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마법을 부리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법의 비밀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월급 많이 주면 당연히 직원들 사기가 올라서 더 열심히 일하겠죠?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둘째, 이 회사 너무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잘 그만두질 않아요. 이직률이 뚝 떨어지니까 사람 새로 뽑고 교육하는 비용이 확 줄어들죠. 셋째, 만약 잘리면 이 좋은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농땡이 피우거나 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준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회사로 몰려들게 됩니다. 역선택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을 정말 온몸으로 증명해낸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예요. 1914년에 포드가 정말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당시 시장 임금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일당 $5를 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다들 포드가 드디어 미쳤구나 했죠. 하지만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직률이 무려 370%에서 16%로 수직 낙하했고요. 생산성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결국 포드는 인건비로 돈을 더 썼지만 그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큰 이득을 본 겁니다. 바로 포드가 남긴 이 말처럼요. 높은 임금을 준 게 우리가 했던 가장 훌륭한 비용 절감이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을 딱 보여주는 사례죠. 자, 오늘 실업이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딱 정리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볼까요? 모든 실업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 이야기를 시작했죠. 더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마찰적 실업, 또 산업 구조가 변해서 생기는 구조적 실업. 이 2가지를 합쳐서 자연 실업이라고 불렀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오히려 건강한 현상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였죠? 바로 비자발적 실업이었어요. 일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그 원인으로 시장 임금보다 높게 딱 버티고 있는 경직적인 임금을 꼽았죠. 근데 왜 임금이 그렇게 높게 유지되냐고요? 바로 기업들이 더 큰 이윤을 위해 일부러 높은 임금을 주는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런 고전적인 이론들이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AI 때문에 여러 직업들이 대체될 확률을 보여주는데요. 와, 텔레마케터는 거의 99%네요. 심지어 저 같은 경제학자도 43%나 됩니다. 이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가 오늘 배운 구조적 실업을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인류가 과거 산업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엔진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